여러분 안녕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 생생한 글로벌 경제 상황 전해드립니다. 글로벌식스 이혜림입니다. 뉴욕 증시가 참 아리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오늘 홈디포의 실적이 선방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장중에 잠깐이나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문제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이 좀 약세로 돌아섰는데 나스닥의 큰 폭의 하락이 눈에 띕니다. 나스닥은 무려 1.46%의 약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온도차 굉장히 느껴졌고요. 오늘 나스닥 안에 있는 엔비디아가 3% 넘게 하락, 팔란티어는 무려 9%나 급락했습니다. 오늘 이 기술주의 투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거기다 미국 상무부는 관세에 대한 미국 철강 알루미늄 50% 관세 더하기 407개의 추가 파생 상품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영향도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뉴스도 오늘 정확하게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드립니다. 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다우존스 지수 유일하게 상승불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의 상승 흐름만을 보여줬습니다. 간밤에는 대형 기술주, 빅테크, 양자 컴퓨팅 등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신에 좀 순환매 성격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그리고 유틸리티 관련 종목들이 오름세를 나타낸 것이 다우존스의 소폭 상승에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다시 한번 AI 버블 경고가 샘 알트먼 CEO의 입에서 불거지면서 이러한 경계감이 크게 올라간 것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좀 경계심이 높아진 점도 이러한 악재를 크게 반영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의 주요 사항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기술주에서 비기술주로의 심상치 않은 로테이션,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는 간밤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속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앞으로 중요할 텐데요.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해석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말씀 주신 대로 3대 지수의 흐름만 보더라도 오늘장에서의 로테이션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던 가운데서도 강보합권을 지켜냈던 반면에 기술주들이 대체적으로 급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1.5% 후퇴했죠. 21,300포인트 선대 초반까지 후퇴를 하고 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장중 내내 낙폭을 확대하면서 0.6%가량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였죠. 샘 알트먼 오픈 AI CEO가 AI의 버블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AI가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 물론 어느 정도 근거 있는 기대감을 받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게 높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치평가를 받는 이 수준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이죠. 이 부분이 AI주들에 대한 거품 우려를 다시금 자극을 하면서 일종의 순환매가 나타나게 됐고요. 그 외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도 이 빅테크 주도 장세의 종말을
알리는 취지의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빅스 지수가 간밤 4% 가까이 급등하면서 15선을 뚫어내고 또 리스크 오프 센티먼트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가상 자산에서 투자자들이 발을 빼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그러면서 3%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장중 한때에는 11만 3천 달러대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도 있었고 지금은 다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약간 이 센티먼트를 조금 더 악화시켰던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50%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관세, 그 제품군을 더 추가했다라는 건데요. 무려 400개 이상의 제품군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에는 풍력 터빈과 불도저, 모바일 크레인, 펌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한국의 관련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오늘 우리 증시로의 영향도 잘 가늠을 해봐야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일정에 대한 경계감도 자리하고 있죠. 이제 내일은 FOMC 의사록이 발표되는 한편 22일에는 잭슨 홀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지금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합니다. 간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신용평가사인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라는 이슈였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OBBB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 폭이 상당히 늘어날 거다라는 우려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세로 거두고 있는 세수 덕분에 이 재정이 상당한 부분 상쇄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 즉 부채 문제 해결에 실제로 도움이 될 거다라는 진단을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한 월가의 해석들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히트맵의 상황을 보시면요.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붉은 빛을 띠고 있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등의 종목들 3%대의 낙폭을 기록한 한편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오라클이라든지 팔란티어, 대장주들이 일제히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조금 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이쪽의 필수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 일부 산업주들 그리고 유틸리티, 여기 마지막에 위치한 소재주들까지 그래도 초록불로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에서 비기술주로의 자금 로테이션이 조금 포착이 되는 간밤의 흐름이었는데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놨던 하나의 리포트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빅테크 주도 장세의 종말이 다가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미국 주식 퀀트 전략가 책임자인 사비타가 내놓은 리포트 내용인데 이 최근 S&P 500 상위 50개 종목이 지수 대비했을 때 73%포인트나 아웃퍼폼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일단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마지막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던 시점이요.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이었다.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나타난 시장 흐름이 어땠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할 텐데 그때 메가캡 시대가 저물고 가치주와 중소형주가 두각을 나타내며 2000년대 초반 시장을 주도했다. 이 부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받아가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해지는 가운데서 이번 달 들어서 러셀 2000 지수가 S&P 500 지수 대비했을 때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라는 흐름에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런 자금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히려 헬티한 시그널, 건전한 시그널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시티 측의 의견도 화면 넘겨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시티의 전략가죠. 스콧 크로너트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순환매가 건전한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S&P 500 안에 두 개의 평행 경로가 형성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길은 AI 성장 대형주가 주도하는 길,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타났던 흐름이 지속된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두 번째로는 하나의 줄기가 또 생긴다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가 받쳐주는 길도 평행하면서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특히 한국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 메가캡 성장주, 빅테크가 주도하는 길은 이어질 것인데 그 외에도 시장의
시장의 다른 영역들이 증시 상승에 함께 보탬이 되어줄 거다. 그러니까 다 같이 강하게 가는 시장의 흐름이 형성될 거다. 이런 시각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증시 흐름 조금 자세하게 히트맵 열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빅테크 주들, 특히나 반도체 주들, 엔비디아가 3.5% 급락세를 기록했고요.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AMD가 5.5%로 가장 부진했던 반면에 인텔의 경우에는 7% 유일하게 급등불을 켜고 있는 모습. AI 소프트웨어 주들도 약했습니다. 특히 오라클의 주가가 5.8% 후퇴했고요. 팔란티어는 이제 오늘로써 5거래일 연속의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간밤의 낙폭이 상당히 깊었는데 9.4%의 급락이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최장 연속일수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지난 4월 저점 대비했을 때 주가가 단기간에 150%나 급등을 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 부담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 한 공매도 기관이 주가 $40도 비싸다 뭐 이런 의견을 내놨잖아요. 이런 부분도 함께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인프라 테마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불을 켜고 있는 것은 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어제 호실적 거기에다가 기대 이상의 가이던스를 내놨던 효과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의 이슈들은 하나씩 또 뉴스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엔비디아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자극하는 이슈였는데요. H20, 지금 중국으로의 수출이 허용된 유일한 칩이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중국용 전용 칩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H20의 성능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 기반으로 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혜은 앵커가 뒤에서 살펴드립니다. 그리고 인텔 소식도 확인해 보시죠. 어제 미국장 마감 후에 전해졌던 속보입니다. 소프트뱅크가 3조 원가량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소식이죠. 소프트뱅크가 인텔의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발표가 전해졌고요. 사실 인텔의 경우에는 지난 수년간 경영난에 많이 허덕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프트뱅크의 지원 덕분에 그 경영이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죠. 거기다가 이 미국 정부의 지분 10% 매입 검토 소식, 오늘 러트닉 상무장관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컨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텔의 주가 7% 뛰어오른 $25대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조금 더 확인해 봅니다. 오늘 개장 전에 실적을 내놨던 종목 가운데에서는 리테일러이자 건축 건자재를 유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홈디포 실적 결과가 다소 아쉽게 발표됐습니다. 성적표를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2분기 매출액이 4.9% 성장하기는 했습니다만 452억 달러대에 그치면서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EPS도 4.68달러로 4.72달러를 기대했던 시장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이 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 1% 성장에 그치면서 이 역시도 시장의 예상치 대비 하회하는 흐름들을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이번 분기의 경우에는 성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액이 기대치를 밑돌았다라는 점이 실망을 안기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금리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구매 부담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 그런 가운데서 주택을 리모델링하기가 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이런 사측의 설명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홈디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뉴스이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높아진 관세로 인해서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발표까지 전해졌습니다. 홈디포의 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2% 반등하면서 $407대에 안착하고 있고요.
시장 전반에 리스크오프 센티먼트가 번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을 하고 그러자 관련 주들의 주가 역시도 동반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 이토로 등의 종목들이 포함이 되겠죠. 비트코인 가격 현재 구간에서 2.7%의 마이너스권 움직임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관련 종목 가운데에서는 라이엇 플랫폼즈가 2.9% 하락한 한편 서클 인터넷 4.5%의 마이너스입니다. 그 밖에도 거래소 종목인 코인베이스가 5.8%, 그리고 플랫폼인 로빈후드의 경우에는 6.5%의 급락권에서 거래를 마치고요. 비트코인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에는 7%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죠. 샤오펑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매출액이 125% 급증하면서 잘 나와줬고요. 특히 EPS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손실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에도 이 손실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인상 깊은데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 내 출혈 경쟁이 워낙 심하잖아요. 그래서 마진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 레코드 마진을 기록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4.2% 주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한 경고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100은 4월의 관세 충격 이후로 최악의 하루를 보냈는데요. 4월의 큰 낙폭 이후에 두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했던 간밤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의 저점 이후로 40%가량의 급등세를 쭉 이어왔던 나스닥100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엔비디아가 간밤에 3.5%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S&P 500에서 상승했던 종목들은 350개 종목이 넘었거든요. 엔비디아의 S&P 500 내 비중이 상당히 크게 잡히고 있는 만큼 S&P 500 지수도 동반으로 하락하는데 엔비디아의 낙폭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풀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빅테크 종목들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 전반이 일제히 내린 것도 역시 함께 일조하는 모습이었죠. 자, 이렇게 1.4% 내렸던 나스닥 100 그리고 버블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투심을 끌어내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JP모건, 스코시아뱅크, UBS 모두 파월 의장이 9월 인하와 관련해서 명확한 인하 시그널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코시아뱅크의 경우에는 고시라던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단어들로 9월 인하와 관련한 명확한 시그널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신중론이 다시 올라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크게 낮아지면서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준 것처럼 가상자산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샘 알트먼이 이야기하고 있는 버블 경고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사실 샘 알트먼 CEO는 간밤뿐만이 아니라 주말 사이에도 비슷한 발언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AI 투자 열풍이 1990년대 후반에 닷컴 버블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AI 자체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가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픈 AI의 기업 가치는 현재 5천억 달러가량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에 따라서 반도체, 대형 기술주, AI 테마주, 양자 컴퓨팅 같은 관련 테마주들도 역시 일제히 하락했고요. 반면에 제약과 필수 소비, 유틸리티와 같은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은 오름폭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길래 계속해서 버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지금 가장 높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두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가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닷컴 버블 당시고요.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이 S&P 500 기준으로 5.3배가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가 5.1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S&P 500 지수의 버블 경고는 상당히 이 높은 밸류에이션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S&P 500의 PBR 기준이고요.
자, 지금 버블닷컴 당시와 좀 비교를 했을 때 차이점으로 명확하게 언급하는 점은 당시에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현재는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되어서 가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AI를 중심으로 한 과열되는 모습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종목들 여러 IB들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그 내용도 자세하게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가운데 연준 내에 계속해서 차기 의장을 선발을 하려는 움직임들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CNBC 인터뷰에서 9월 1일을 기준으로 연준 의장 후보를 최종적으로 추릴 예정이다. 이런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지금 이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데이비드 저보스, 제프리스 수석 전략가, 릭 라이더, 블랙록 글로벌 채권 최고 투자 책임자 CIO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전 연준 이사 레리 린지를 포함해서 현재 연준 이사진 그리고 총재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셸 보우먼 부의장이 있겠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필립 제퍼슨, 그리고 로리 로건 여러 인물들이 함께 거론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차기 연준에 대한 기대감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앞서서 가상자산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만 미셸 보우먼 부의장의 발언을 저희가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AI와 가상자산이 은행 시스템에 도움되는 식으로 확산을 해야 하고 새로운 규제를 통해서 조금 더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니까요. 가상자산 관련 종목들 점차적으로 더 주목받아 볼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엔비디아 3% 넘게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안에서 중국용 칩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현재 중국에 판매가 허용된 AI 칩보다 더 강력한 성능의 새로운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B30A라는 이 새로운 칩은 엔비디아의 최신 아키텍처 블랙웰을 기반으로 집적 회로의 모든 주요 부품이 여러 다이로 분할되지 않고 하나의 실리콘 조각 위에서 제작되는 싱글 다이 설계가 사용된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이어 새 칩은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B300의 더 정교한 듀얼 다이 설계가 제공하는 컴퓨팅 성능의 절반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신규 칩은 고대역폭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 빠른 데이터 전송을 위한 엔비디아의 NV링크 기술이 탑재됩니다. 이는 앞선 호퍼 아키텍처 기반의 H20에도 있는 기능입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지금 소식통에 따르면 최신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신규 칩을 개발 중이고 빠르면 9월 중에 중국 기업들에게 샘플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성능에 있어서는 H20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이 라이선스와 관련해서는 보장된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에 의하면 계속해서 미국 정부와 소통을 하고 있는 젠슨 황 CEO다라는 이야기가 확인이 됐고요. HBM, 고대역폭 메모리 기능과 NV링크,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기능들이 탑재가 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칩의 이름은 B30A 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B300 대비 약 절반 수준의 연산 기능을 보여줄 걸로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새로운 칩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로이터 통신 함께 전했는데요. 블랙웰 아키텍처를 역시 기반으로 하고 있고 AI 추론 작업을 위해서 설계가 되고 있는 칩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칩의 이름은 RTX 6000D가 되겠고요. H20보다 좀 저렴할 것으로 보이고 사양이 낮고 제조 요건이 단순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메모리 대역폭은 1398GW로요. 미국 정부가 4월 당시에 걸어놓았던 제한 기준
기준이 1.4TB입니다. 이보다 아주 조금 못 미치는 규정에 딱 맞춘 규격의 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역시도 9월 소량 출하를 목표로 중국의 고객사에 공급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의 3% 낙폭이 나스닥 풋옵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가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최근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값이 높을수록 극단적 하락에 부여하는 옵션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깊은 하락에 대비하고 있는 투자자들, 헤지펀드들, 큰손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고요. 깊은 하락을 대비해서 옵션을 더 비싸게 사는 중이다라는 부분을 감안할 때 높은 밸류에 대한 부담이 시장의 변동성을 끌어올 수 있다는 점은 경계감을 갖고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자, 나스닥의 풋옵션 스큐 추이를 살펴봤고요. 다음 장 이어서 보시면요. 앞서서 여러 IB들에서 지금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제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와 같은 소비재 종목을 언급하고 있는 BMO인데요. 자,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에 지금 매수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16명입니다. 강력 매수 2명, 그리고 매수 의견은 14명이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밖에도 코노코필립스, 퍼스트솔라, 이번에 13F를 통해서 밝혀졌던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매수한 종목이기도 하죠. 철강주인 누코, 화이자 이런 종목들이 함께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브라이언 벨스키의 의견이고요. 미국 주식이 여전히 강세장이라고 본다라는 의견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밸류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시선을 옮기게 된다면 주가 수익 비율이 높은 주식보다 낮은 주식을 선호하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지금 시장에서 아웃퍼폼 등급을 제시하되 향후 12개월 기준으로 PER이 15 미만인 종목들을 추려서 이렇게 11개 종목들이 추출됐다라는 이야기 전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최근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간밤에는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큰 폭의 낙폭을 보였는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VK2735 GLP-1 GIP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13주차 체중 감량 효과가 12.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고 1차와 2차 지표를 충족한 셈입니다. 하지만 위장관과 치료 관련 부작용 발생이 99%로 나타났고 전체 치료 중단이 28%, 그중 위장관 관련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 중단이 20%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주가가 30%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한 가운데 40% 넘는 큰 낙폭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경구제 치료 중단 비율은 일라이릴리의 오포글리프론이 10에서 15%,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위고비는 6.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간밤 주가 흐름 그리고 시간외 흐름까지 함께 체크를 좀 해보시죠. 42.12% 급락으로 마감을 했던 바이킹 테라퓨틱스입니다. 그 밖에도 지금 시간외에서는 2% 소폭 되돌림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먹는 비만 치료제는 정말 용량 관리가 까다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체중 감량 효과는 12%가량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지금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너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과연 먹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주가를 크게 끌어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먹는 비만 치료제 지금 전반적으로 일라이릴리를 비롯해서 노보노디스크 역시 마찬가지로 원했던 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기 감량률을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일라이릴리의 오포글리프론과 굉장히 비교했을 때는 12.2, 12.3으로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라이릴리가 훨씬 더 긴 기간을 가져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감량 효과 자체는 눈에 띄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와 메세라와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높은 감량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단기 감량률 이후에 또 살펴볼 만한 지표가 있는지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먹는 비만 치료제 치료 중단 비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이킹 테라퓨틱스 28%로 오늘 발표가 됐고요. 일라이릴리의 오포글리프론은 10에서 15%,
위고비,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위고비의 경우에는 7%에 조금 못 미치는 치료 중단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라이릴리에 비해서는 감량 효과 자체는 좀 떨어지고 있죠. 자, 화이자는 결국에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누글리프론 50% 이상의 치료 중단 비율을 보여줬기 때문이었는데 바이킹 테라퓨틱스도 낮지 않은 치료 중단 비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먹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는 한편 지금 현재 시장에 포진되어 있는 여러 약품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판도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